한 달 안에 이 나무가 황금을 낳지 못하면 네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지? 사또의 냉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약속한 보름이 지났고 6살 아이 앞에는 도끼를 든 관졸이 서 있었어요. 저 아이를 당장 끌고 가라. 그리고 이 나무를 베어버려.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졸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6살 아이는 앙상한 고목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씨 부인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지만 도끼는 이미 내리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쾅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췄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동래 고을은 3년째 이어진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논바닥은 갈라져 거북등처럼 금이 갔고 우물마다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오시가 막 지난 저작거리는 평소와 달리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곡식을 팔러 나온 상인들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초췌한 얼굴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3년 묵은 가뭄이 사람의 돌이마저 메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요놈의 자식아, 어서 절을 해. 새 주인님께 인사드려야지. 장터 한 구석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40 남짓 보이는 사내가 5~6살쯤 된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 끌고 있었어요. 아이는 남루한 베옷을 걸친 채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사내는 지나가는 행인마다 붙들고 소리쳤어요. 이 아이 인양이면 드립니다. 힘은 또래보다 세고 밥도 적게 먹는 아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해가 기울기 전에 팔지 못하면 오늘도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이놈아, 뭐라도 말을 해야지. 바보처럼 서 있기만 하면 누가 사겠느냐. 아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들어 아이의 등을 내리쳤어요. 이 벙어리 자식?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그저 맑은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터 입구에서 한 부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비록 옷은 낡았지만 자세만큼은 단정했어요. 바로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남편을 8배 전 여이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도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산 밑 허름한 오두막과 마당에 서 있는 고목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연명했어요. 오늘도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삼량을 받았습니다. 주머니 속 무거운 엽전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 돈이면 쌀 한 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보름은 더 버틸 수 있는 양이었어요. 부인은 쌀가게로 향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때문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사내가 아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군. 부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집 자식 팔고 사는 일이 이 시절엔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부인은 결국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두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놀랍도록 맑았어요. 마치 깊은 샘물처럼 투명한 눈동자였습니다. 아이와 부인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부인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요?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사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삼냥만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됐소. 그 아이 내가 사겠소. 부인은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쌀을 살 생각이었던 그 돈이었어요. 사내는 돈을 세어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아니, 저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벙어리를 사는 거요? 삼냥이면 국밥이 15세치인데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아이는 말도 못한다던데 심부름도 못 시킬 텐데 말이요. 부인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작고 야윈 손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가자꾸나.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장터를 나섰어요. 집까지는 1시간 남짓 걸어야 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한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부인은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 넘어지며 다친 왼쪽 발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절뚝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맑은 목소리가 부인의 귀에 들렸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벙어리라던 아이가 말을 한 것입니다. 부인은 아이를 돌아보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왼쪽 발목이 좋지 않으시군요. 부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놀라움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걸음걸이만 보고 그녀의 상태를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맑은 눈동자가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약초를 찾아드릴게요. 사흘이면 나으실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차분했어요.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벙어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보통 아이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내가 말을 할 줄 알았구나. 네, 어머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그랬느냐? 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말을 할 줄 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사람이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로 팔면 값이 싸니까 빨리 팔아치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5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했다니요.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단다. 내 마음대로 말하거라.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습니다. 작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부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은 산 밑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갈라진 흙벽이 보였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두막보다 그 나무에 먼저 시선을 주었어요. 부인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저 나무가 궁금하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부인은 뒤따라갔습니다. 나무는 30해 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어요. 부인이 시집올 때부터 이미 잎 한 장 없는 고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상덕수라 불렀어요.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는 흉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나무를 배려했지만 도끼날이 번번이 튕겨나갔어요. 톱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나무를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무 뿌리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놀라 말렸어요. 얘야, 뭘 하는 게냐?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긁어내더니 그것을 입에 넣었어요. 부인이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안 돼. 아이는 흙을 씹더니 천천히 뱉어냈어요. 그리고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이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부인은 황당했습니다. 30해 동안 잎 한 장 나지 않은 나무인데 죽지 않았다니요. 무슨 소리냐? 저 나무는 이미 죽은 지 오래. 아닙니다. 아이는 나무 줄기에 손을 얹었어요. 거칠고 메마른 나무 껍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어요. 이 나무는 조선의 기운을 머금고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남은 쌀을 긁어모아 죽을 끓였어요. 아이는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을 텐데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냥으로 쌀을 샀다면 보름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흘치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의 온기가 감돌았어요. 부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아이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알려준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의 말대로 발목은 정말 나아지고 있었어요. 첫날 밤 아이는 오두막 뒤편에서 이름 모를 풀을 캐왔습니다. 그것을 짓지어 부인의 발목에 붙여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올랐어요.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반짝였어요. 부인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참 신기한 아이로구나. 부인은 지난 사흘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부엌일도 척척 해냈고 마당도 깨끗이 쓸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나무 앞에 앉았어요. 1시간씩 나무를 바라보다가 나무 뿌리 주변 흙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나무 껍질에 귀를 갖다 댔어요. 마치 나무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인은 약초를 캐며 생각했어요. 아이를 데려온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았고 끼니를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1시간쯤 지나 부인은 바구니 가득 약초를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두막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이었어요.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도끼와 톱이 들려 있었어요. 앞에 선 사람은 마을 이장인 김 씨였습니다. 조 씨 부인,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오. 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부인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나무 말이요. 이제 배워야겠소.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씨는 고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째 가뭄이 계속되는 게 다 저 나무 때문이라오. 풍수를 보는 도사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소. 하지만 마을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소.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다른 장정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자신도 그 나무가 불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문이 열리며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천천히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물러서거라, 꼬마야. 김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앞에 두 팔을 벌려 섰어요. 이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김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 나무는 집안 기운을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운을 품고 있어요. 장정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겨우 6살 된 아이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비켜라. 어른들 일에 아이가 끼어들면 못 써. 김 씨가 도끼를 들어 올렸어요. 부인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지, 마을 사람들의 뜻을 따라야 할지 갈등이 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맑은 눈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뭐? 한 달 안에 이 나무가 변하지 않으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겨우 5살 아이가 목숨을 건 것이었어요. 김 씨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이라. 좋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 변화도 없으면 내 말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김 씨는 다른 장정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떠나자 부인은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했느냐? 아이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 맑은 눈동자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무는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하지만 만약은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야윈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가 한 약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 안에 나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정말 목숨을 내놓을까요? 부인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마당에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입 한 장 없는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나무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가 하는 일이 보였어요. 아이는 나무 뿌리 주변을 손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 밤에 뭘 하는 게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무에게 물기를 내주고 있어요. 부인은 아이 옆에 앉았어요. 아이가 판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 흙은 너무 딱딱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이 흙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부인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얘야, 손이 다치겠구나. 내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안 돼요. 빨리 해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부인은 아이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 일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손은 부르텄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나무 뿌리 주변으로 작은 도랑이 생겼어요.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이 길로 흘러 나무에게 갈 거예요. 부인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30해 동안 그저 흉물로만 여겼던 나무를 위해 밤을 새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맑았어요.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무에 부었어요. 한 동이, 두 동이, 세 동이씩 날랐습니다. 부인도 함께 물을 날랐어요. 하지만 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잎 한 장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구경꾼들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나무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아무 소용없구만. 어린 것이 헛된 희망을 품었지. 3주만 더 지나면 저 아이가 어찌 되려나. 부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정말 한 달 안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물을 길어다 나무에 부었어요.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깨어날 거예요. 부인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작고 가냘픈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은 쌀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품팔이를 나가야 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일 장터에 가시거든 한약방에 들러주세요. 한약방에? 네. 거기서 버려진 약초 찌꺼기를 얻어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필요하다면 그리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뭘 하려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나무에게 먹일 약을 만들려고요. 부인은 놀랐습니다. 나무에게 약을 먹인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장터로 향했어요. 남의 집 바느질감을 받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한약방에 들렀어요. 한약방 주인은 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몇 번 약을 지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조씨 부인, 오랜만이구려. 무슨 일이시오? 혹시 버리는 약초 찌꺼기가 있으면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마침 뒤편에 쌓인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루에 담아주었어요. 가져가시오. 어차피 버릴 것인데. 부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루를 보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자루를 열어 약초 찌꺼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을 지피며 다렸어요.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진한 갈색의 액체였어요. 아이는 그것을 식혀서 나무 뿌리에 부었습니다. 부인은 지켜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아이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보름뿐이었어요. 보름이 지나고 20날째가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로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관졸 둘이 부인의 오두막 앞에 섰어요. 조씨 부인 계시오?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관졸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께서 명하시기를 조씨 부인은 군포 온양을 사흘 안에 상납하라 하셨소. 군포라니요?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군포는 남자들이 군역을 대신해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힘겹게 냈던 돈이었어요. 제게는 남편도 아들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군포를 내야 합니까? 그건 사또께 여쭈시오. 우리는 명을 전할 뿐이요. 관졸들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양이라니 그건 1년치 양식값이었어요. 아이가 부인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부인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괜찮단다. 어떻게든 해결할 게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3일 안에 온양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밤새 고민했어요.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튿날 아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에 낀 옷가락질을 내려다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가락지는 비록 작았지만 질 좋은 옥으로 만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 가락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니 자식에게 꼭 물려주라고요. 부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지를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동안 이 가락지만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추워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또가 세금을 걷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땅을 빼앗으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부인은 가락지를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부인은 장터로 향했어요.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부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금은방 주인은 가락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옥이요. 온양 드리겠소. 부인은 돈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엽전이 무척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인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아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부인의 손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가락지가. 부인은 손을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부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파셨어요? 세금을 내야 해서 그랬단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때문이죠. 제가 없었다면. 아니란다.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단다. 가락지보다 내가 훨씬 소중해. 아이는 부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부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부인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온양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아이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세금을 내러온 백성들이었습니다. 부인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부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관리는 돈을 받으며 장부에 적었어요.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액수를 내야 하오. 부인은 귀를 의심했어요. 다음 달에도요? 그렇소. 사또께서 명하셨소. 부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에 온양씩이라니 그건 불가능했어요. 팔 것도 이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인은 멍한 표정으로 걸었어요. 아이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관노로 팔려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부인은 화들짝 놀라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하지만 안 된다고 했어.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인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어요. 부인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의 고목이 달빛에 드러나 있었어요. 여전히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은 나무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저 아이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 나무는 대답이 없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딱 하는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나무 한쪽 가지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혹 같은 것이 보였어요. 부인은 황급히 가까이 다가갔어요. 달빛 아래 자세히 보니 분명했습니다.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부인은 입을 막았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나무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어요.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오두막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부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기 봐라. 부인은 나뭇가지를 가리켰어요.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무에 다가갔어요. 아이는 싹이 돋은 가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시작됐어요, 어머니.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곧 깨어날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인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살아난다 해도 한 달 안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달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부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꾸나.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씨 부인 집 고목에 싹이 돋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씨 이장도 왔어요. 그는 나무를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싹 하나 돋은 게 뭐 대수냐? 이것으로 나무가 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지.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부인은 아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열흘 뿐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무의 싹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고 연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이는 더욱 열심히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 곁을 지켰어요. 물을 주고 흙을 살피고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장터에 다시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무엇이 필요하냐? 석회 가루와 누룩을 구해야 해요.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석회는 벽을 바를 때 쓰는 것이고 누룩은 술을 빚을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와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부인은 묻지 않았어요. 아이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부인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가뭄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인은 품팔이로 번 돈으로 석회와 누룩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재료를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석회가루와 누룩, 그리고 남은 약초 찌꺼기를 섞기 시작한 거예요. 큰 항아리에 재료들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 아래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팠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며 팠어요. 1시간쯤 지나자 주먹만 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항아리에서 섞은 액체를 떠서 구멍에 부었어요. 걸쭉한 액체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라. 귀신에게 구슬하는 게 아니냐? 나무한테 약을 먹인다니 미쳤구만. 저러다가 나무만 썩히겠어. 하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액체를 만들고 구멍에 부어 넣었어요. 엿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쳤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어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어요. 마른 번개였습니다. 얘야, 위험하니 얼른 들어오너라. 부인은 마당에 있는 아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는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나무를 지켜야 해요.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겨우 돋아난 싹들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쳤어요.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발 들어와. 하지만 아이는 나무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어요.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무 껍질 일부가 벗겨져 날아갔어요.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부인도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아이와 함께 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으로 나무를 감쌌어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금방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번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어요. 부인과 아이는 그제야 나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정말 무모한 짓이었단다. 다칠 뻔했잖니.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나무를 지켜야 했어요.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나무를 살펴보러 나갔어요.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젯밤 폭풍에 싹들이 다 떨어졌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싹들은 여전히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크게 자란 것 같았어요. 어머나. 부인은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었어요. 비바람이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부인은 신기한 마음으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싹들은 더 단단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5시쯤 되었을 때 관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또가 직접 온 것이었어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난 사또는 관졸 1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황급히 대문 앞으로 나갔어요.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또는 살이 찐 몸에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조씨 부인이냐? 예, 사또님. 부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달 세금을 못 낼 것 같으니 오늘 당장 이 땅을 내놓거라.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마련한다는 게냐? 팔 것도 없는 주제에. 사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는 뭐냐? 언제 들였느냐? 한 달 전에 데려왔습니다. 그래, 딱 좋구나. 저 아이를 관노로 내놓으면 세금을 면제해주마. 부인은 깜짝 놀라 아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 됩니다. 아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땅을 내놓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또는 비웃었어요.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땅을 내놓으면 살 곳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또님.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냐, 꼬마야. 이 나무를 보십시오. 아이는 고목을 가리켰어요. 사또는 나무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고목이 어쨌다는 게냐? 이 나무는 곧 황금을 낳을 것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또는 물론이고 관졸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황금을 낳는다고? 하하. 사또가 크게 웃었어요. 관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인은 당황해서 아이를 말렸어요. 얘야,
그런 말은.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맑은 눈으로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제가 관노로 가겠습니다. 사또는 웃음을 멈췄어요.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더니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보름을 주지.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이 땅도 모두 빼앗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사또는 비웃으며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관졸들이 가마를 메고 떠났어요. 사또 일행이 사라지자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얘야, 어찌 그런 무서운 약속을 했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는 부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나무는 반드시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가득했어요.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겨우 6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니요. 우리가 함께 지켜내자꾸나.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이는 더욱 열심히 나무를 돌보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나무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도 함께 했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싹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지만 여전히 작았어요. 황금을 낳는다는 말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구경했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습니다. 보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저 아이 불쌍하게 됐구만. 조씨 부인도 이제 끝이야. 부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남은 시간은 10하루밖에 없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씨 이장을 비롯해 장정들이 도끼를 들고 왔어요. 구경꾼들도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 나무가 어떻게 될지 보러 온 것이었어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얘야, 정말 괜찮겠느냐? 네, 어머니. 나무를 믿어요. 5시쯤 되자 사또의 가마가 나타났어요. 관졸들이 가마를 내려놓자 사또가 내렸습니다. 그는 비웃는 얼굴로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자, 보자. 어디 황금이 나오는지. 나무는 여전히 고목이었습니다. 싹이 몇 개 돋았을 뿐 황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헛소리였구만. 어린 것이 허풍을 쳤지. 사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관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큰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저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아이는 잡아가거라. 예, 사또님. 관졸이 나무를 향해 걸어갔어요. 부인은 아이를 뒤로 감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이는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어요. 나무 앞에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을 더 기다리란 말이냐?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사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관졸이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가 나무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나무님, 제발 깨어나 주세요. 관졸의 도끼가 내려왔어요.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나무가 베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끼날이 튕겨나가는 소리였어요. 부인은 눈을 떴습니다. 관졸이 손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도끼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관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끼가 튕겨나가며 손을 벤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이놈, 제대로 베지 못하고 뭘 하는 게냐? 아, 아닙니다. 나무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뚝딱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금이 가득 선이 그어지더니 껍질 사이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숨을 멈췄어요. 저것은 분명 갑자기 나무 줄기에서 황금빛 액체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황금빛 수액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나무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땅에 고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가 사방에 퍼졌어요.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무가 깨어났어요. 부인도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사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황금빛 수액을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았어요. 이것은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말에서 내렸어요. 관복을 입은 노인은 왕실의 어이였습니다. 그는 황금빛 수액의 향기를 맡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이 향기는 설마. 어이는 황급히 나무로 다가갔어요. 수액을 손에 묻혀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금송의 수액이요. 30년에 한 번 나온다는 바로 그것이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황금송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나무였습니다. 그 수액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사또를 돌아보았어요. 사또, 지금 조선에는 역병이 퍼지고 있소. 이 수액이 유일한 치료약이요.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이 나무를 배려하셨다니 이게 무슨 일이요? 혹시 조씨 부인을 괴롭힌 것은 아니겠지요? 사또는 말을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가 부인에게 억울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땅을 빼앗으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이는 엄한 표정으로 사또를 노려보았어요. 사또, 이는 왕명을 어긴 중죄요. 당장 관복을 벗으시오. 사또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이님. 하지만 어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부인과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씨 부인, 그리고 이 아이. 그대들이 조선을 구했소? 부인은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어이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어떻게 이 나무가 황금송인 줄 알았느냐?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흙의 색과 나무 뿌리의 형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잠들어 있다는 것도요. 놀랍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리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어요.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원통함을 내가 임금님께 아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어이는 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감사하오. 부인의 자비가 이 아이를 살렸고 이 아이가 조선을 구했소. 부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황금송의 수액으로 역병을 치료하는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부인은 왕으로부터 정경 부인에 봉해졌습니다. 넓은 집과 많은 땅을 하사받았어요. 하지만 부인은 산 및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했어요. 뛰어난 재능으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의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늘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산 및 오두막을 찾아와 부인을 배웠어요.
그리고 황금송 아래에서 부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란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야.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황금송은 이제 푸른 잎을 가득 달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삼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조선을 구하고 두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낳는지를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농사가 제일이라더니 삼냥으로 나라를 구했구려. 황금송은 지금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며 그날의 기적을 기억하게 합니다. 3냥짜리 인연이 만든 기적,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백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